써냐. 밀린 이야기가 있어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어서. 그게 뭐냐면, 그때 이제 서울에서 이제 거기가 합정역 옆에 어떤 시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이로닉스 정진혁 박사를 만났던 곳이 어디냐면 합정역 옆에 시장이 있는데, 뭐 오마카세라고 하던가, 아무튼 1인당 4만원씩 계산이 되면 막 음식이 나오는, 뭐 후식, 과일까지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곳이 있는데, 약간 이 전주나 익산에 아주 싼, 뭐 인당 그러고 보니까 한 4,000원이면 먹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익산의 참새 막걸리에 가면은 막걸리 3병에 안주가 깔리는데 12,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걸리 한 병당 4,000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인당 4,000원에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익산에는. 합정역에서 이제 인당 4만원짜리를 먹었는데 4,000원짜리의 그 분량이 한 5배는 된 것 같네. 4, 5, 20, 5배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건 저는 그 좀 괜찮게 이렇게 나오는 데서 뭘 먹을 때마다 언젠간 여기서 꼭 아미고님 번개팅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저기 전주에서 영동 포도밭 가다가 진안에 부뚜막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와 여기 꼭 아미고랑 와야 되겠다. 정말 잘하고, 그래서 포도 따는 미팅 전에 여기서 밥을 먹고 만나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항상 이제 아미고님들 직접 만날. 근데 만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 아니고 여러 명이서 단체로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자꾸 연락이 오는 아미고님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언제 좀 만나고 싶어요, 와주세요 하고 번개팅을 제가 요청을 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제 스케줄에 맞게 미리 2달 전부터 계획을 짜서 이때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이 시간대는 내가 꼭 아미고님들과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건 이제 뭐 아트페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면은 제가 그분한테 스케줄을 맞춰줘야 돼요. 아무래도 조정을 하게 되죠, 제가. 그분이 언제 시간이 된다 그러면 그 3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거죠. 투자자가 1,000명인데 1,000명 중에 1명이 저를 미팅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스케줄을 맞춰야 돼요. 그럼 나머지 999명은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밥 먹자는 얘기도 안 하고 커피 마시자는 얘기도 안 하고 묵묵히 후원금만 보내고 있는 이 999명의 권리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 한 분이 연락이 왔을 때, 만나자고 했을 때. 그래서 이건 개별적인 미팅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공식적인 미팅으로 가야 된다. 이게 투자자가 많아지고 후원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겪은 것들에서 종합적으로 내려보니까 제가 공지했을 때만 만나는 게 맞다예요. 그리고 제가 전시 때 찾아와서 만나는 게 맞다예요. 아미고님 한 분 한 분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해버리면 제가 스케줄 조정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정확하게 1,000명이라고 쳤을 때, 지금 저에게 실제로 이렇게 가족들 포함하면 거의 한 환불자들 빼고 1,2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200명.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자녀 이름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빼고, 자 1,000명 중에서
한 명이 그렇게 한 명한테 내가 스케줄을 맞춰줘야 된다면 제가 나머지 999명에 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공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림 그리는 시간이라는 건 아주 공공의 1000명을 위한 시간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분한테 이 개별적인 요청에 의한 미팅은 마지막이다 이렇게 전달을 한 건데 이제 이게 루미를 통해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마지막 만남이라는 얘기는 더 만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개별적인 마지막 만남이란 뜻이에요. 나머지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회식도 할 수 있고 뭐 몇 박 며칠 MT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아미고님은 저랑 제가 한 달짜리 크루즈 여행도 계획하고 있잖아요. 아미고님이랑 크루즈 여행 같이 가자. 난 그 배 안에서 그림 그리고 배 안에 객실 넓은 거 하나를 화실로 꾸며서 나는 그림 그리고 아미고님도 관광하고 또 가끔 와서 또 그림 변화되는 것도 보고 뭐 그런 여행을 가자는 거 그런 기획을 하고 있잖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합정동에 그거 가서 이제 나눴던 얘기 중에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를 이제 그 정 박사가 싱가포르에 그 재벌가의 이제 장가를 가서 약간의 도움을 받았겠죠. 어쨌건 제약회사 지금 CEO가 되어 있는데 싱가포르 문화가 대만 문화랑 비슷하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전체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전체가 중국의 복건성 문화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 복건성 문화가 푸젠성이라고 지금 나오던데 보니까 푸젠성 복건성 문화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 얘기를 하겠다고 이제 단톡방에 참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하겠다 해놓고 지금 한참 만에 제가 하는 건데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내가 하겠다고 한 걸까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며칠 날 했냐면은 7월 11일 날 까먹을까봐 카톡을 올립니다. 까먹을까봐 올리는 거예요. 어, 7월 11일 날 카톡에 정진혁 중국 복건성 내 그 주술 문화, 미신 문화라고 해도 되고 주술 문화에 대해서 인도네시아도 복건성에서 화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거기는 돈을 벌어다주는 신에 대한 문화가 되게 많아요. 돈신 복건성의 문화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돈을 많이 번 화교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복건성에서. 그래서 싱가포르가 그 복건성 문화권이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대만에 지금 잘 나가는 반도체 기업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굉장히 돈의 신을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 돈의 신이 여러 종류가 있는 복건성 문화권에서 그 돈을 숭상하는 그런 어떤 화교들이 많이 나왔고 전통적으로 상업의 신이 강해요. 복건성 문화가. 자, 근데 저는 상업의 신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서두는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동 화천대유가 이제 이거 정 박사가 뭐랄까 확실한 통신은 아닌데 그때 중국의 돈을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에 중국 돈을 끌어다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때 대장동 개발을 할 때 그 사람이 이재명인지 거기 뭐 김만배인지 그쪽인지 몰라요. 그래서 2018년에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설립할 때 그게 보통 이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차라리 두 글자로 뭐 대유 이런 식으로 하지 하필이면 그 주역의 열 몇 번째 괴인 화천대유를 회사 이름으로 했다 이거. 왜?
중국의 돈을 끌어들이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중국인들이 뭐 그러면 회사 이름 잘 지으면 투자를 한다는 거야?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엄청 강하다는 겁니다. 복건성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진혁 대표가 이제 그 사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계속 실패해가는 회사가 있었대. 그런데 그 화교 쪽은 투자자들 또한 되게 점을 보고 투자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다 자기 개인 그 술사가 있어. 다 투자자들도.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투자자들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제 망해가는 회사가 있어. 막 소문이 나잖아요. 투자자들 간에 소문이 나. 이게 안 되는데 야 돈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어쩌고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투자금을 빼기는 어렵죠. 투자 원래 바나나 그냥 그런 리스크를 지는 거기 투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망해가는 회사야. 전전긍긍하고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투자자 중에 한 명이 티벳 고승을 찾아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좀 유능하다는 영능력이 있다는 티벳 고승을 찾아가서 그 회사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티벳 고승이 미래가 좋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자들끼리 서로를 아니까 티벳까지 갔다 와서 내가 어떤 고승한테 이 회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미래가 좋다고 하더라. 더 투자를 하는 거야. 지금 5번이나 망하고 있는데 더 투자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결국에는 회사가 살아나는 거죠. 네, 그런 사례. 그러니까 또 하나가 이거는 아마 싱가포르 회사 사례 같은데 이런 거예요. 자,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이거를 누가 요구를 했느냐. 그러니까 여기 카톡에는 제가 자세히 얘기를 안 했네요. 역시 투자자 중에 한 명이 그 회사의 CEO한테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중국에 굉장히 그 실외, 그러니까 요즘에는 중국의 풍수가 인테리어 풍수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실내 인테리어 풍수가 상당히 유행을 합니다. 그 고양이 이것도 그 풍수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나갈 때 우리 보통 화장실에 이게 손 씻는 곳이 있고, 그런데 실내 풍수에서 굉장히 특히 상가 풍수에서 제가 풍수책도 예전에 다 봤거든요. 실내 인테리어 책도 제가 봤습니다. 워낙에 다양한 책을 보다 보니까 기억나는 게 나갈 때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 먹고 나갈 때 입도 닦고 손도 닦고 할 수 있는 화장실 말고 화장실 가서 씻으면 이게 좀 위생적인 것도 그렇고 내가 지금 뭐 쉬마려운 것도 아닌데 화장실 갈 일도 없고 근데 나갈 때 손을 씻거나 입을 닦거나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출입구에 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 손때 묻은 거, 뭐 먹을 때 이게 입가에만 묻은 거 이런 것이 돈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 다 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게의 모든 걸 이렇게 더 주고 나가는 그런 하나의 약간 주술로 봤을 때 그걸 뭐라고 그러지? 리추얼이라고 그래. 리추얼. 그 무당들이 하는 그 과정, 행동을 리추얼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 가게로 이렇게 돈이 모이는 리추얼이라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이. 그래서 꼭 그럼 손님들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치 들어올 때 씻을 수도 있잖아요. 자, 내가 밥을 먹으러 왔는데 화장실에 가서 손 씻고 밥을 먹는 거 하고 그냥 식당에 있는 깔끔한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물티슈 나오잖아요 보통. 그게 아니라 손을 씻고 나서 먹을 수 있는 그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세면대가 딱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식 뷔페다 그러면은
바로 젓가락 이렇게 접시 드는 것보다 그 전에 손 씻는 곳을 마련해 놓는 거죠. 손을 씻고 좀 털거나 깨끗한 수건을 놓거나, 수건은 좀 그렇고 아무튼 터는 거 정도로, 수건은 또 막 이렇게 전염되니까, 전파되니까. 그리고 하고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뜰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인테리어 풍수가 있어요. 실내 풍수가 있는데, 자 어쨌건 그래서 투자자 중에 이제 그 풍수를 믿는 투자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 당신이 내가 모시고 온, 중국에서 모시고 온 실내 풍수가의 풍수대로 CEO 집무실하고 회의실에 가구 배치를 한다면 내가 더 투자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CEO가 투자금이 뭐 몇백억 되겠죠. 최소한 몇십억, 몇백억 되겠죠. 그 한 사람만 투자해도. 근데 이게 그쪽 투자 문화는 한 사람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투자자들끼리 간에 그런 어떤 그 뭐랄까 말도 안 되는 수도 있고 또 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야, 어떤 회사가 잘 된다더라 이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주식 찌라시하고는 뭐 비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강력한 이 스토리텔링이 있는 겁니다. 그 화교의 문화가, 복권성 문화가. 그래서 그 CEO가 그래요, 내가 집무실 그 가구 배치를 그분한테 맡겨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받으려고. 그래서 얼만데요? 실내 풍수 인테리어 봐주는 게 14억이래요. 그러니까 환율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지금 환율이 좀 그러니까 100만 달러 뭐 어떻게 되는 거죠? 10억이면은 잠깐만 공세개 빼야 되잖아요. 10 아무튼 밀리언인가요? 아무튼 그래요. 그 계산을 알아서 하시니까 14억이래. 14억. 조금 놀랐겠죠, CEO가.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14억을 써서 그 풍수가한테 이 풍수를 맡기면 투자금이 몇백억이 들어올 텐데, 또는 천억 단위가 될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14억을 지불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분 모셔다가 이렇게 가구 배치 하겠습니다. 하는 거야. 하면 어떻게 돼? 투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 투자가 또 막 들어오니까 회사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 CEO가 그 풍수를 맡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거죠. 그냥 한 100배 이상이 되겠죠. 그런 예를, 싱가포르 회사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화천대유 얘기가, 그 대장동 화천대유 얘기가 이제 그 술자리에서 나왔는데 뭐 다 말할 수는 없는데, 뭐 이재명 관한 얘기도 있고 뭐, 그래서 지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그 대통령 될지도 모르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를 얘기를 쭉 듣는데, 이제 제 머릿속에서는 제가 저 그림은 화양연화인데, 어쨌건 꽃행성이 좀 크면 화양연화고 아주 작거나 꽃행성이 그냥 미미하면 화천대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건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그림이 굉장히 잘 될 거라는 이제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주역의 가장 좋은 괴의 이름을 제 그림 제목에 그 대장동 화천대유 회사가 창업할 때 저도 그 그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동시에 시작했더라고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복권성이, 제가 이제 그 이병헌 선생님한테 중국 본토의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정말 거의 10년간 배웠잖아요. 환단고기 그 강해도 듣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환단고기 홍익재물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봉농제가 거기서 나온 건데, 그때
이런 얘기를 배웠어요. 연개 소문이, 이거는 중국 사람이 해준 얘기예요. 변검에서 변검 극에서 연개 소문 나오는 거 아시죠? 연개 소문. 연개 소문 그 가면이 따로 있어요. 그 대단했나 봐요. 근데 중국의 각 성마다 사고가 있어요. 문서를 저장하는 사고가 있는데, 이게 모택동이었나? 그때 문화대혁명 때 다 불살랐잖아요. 근데 일부 남은 게 있는 거예요. 일부 남은 게 있어서 이제 그 사고를 관리하던 사람이 해준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이제 그 좀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 지도를 연개소문하고 당태종이 여기서 싸웠다. 거기가 어디냐? 복건성 약간 위쪽이에요. 복건성 약간 위쪽. 복건성 얘기가 이게 자, 여기 지도가 좀 나와야 되는데. 진짜 한국사를 보신다. 안녕하세요. 자, 1965년 중국 총리였던 저우언라이, 이게 이제 이거 책 보고 채널인데, 책 보고가 요즘에 얘기하는 것들이 제가 예전에 배웠던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 여기가 대만이고 여기 대만이요. 여기 대만이고 여기가 복건성이에요. 그런데 1965년에 중국 총리였던 저우언라이가 뭐라 그래요? 고조선은 만주가 아니라 중국 동남쪽이다. 중국 동남쪽 복건성의 언어, 음식, 문화, 습관이,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냐면 이때 김정일인가 1965년이면 그쵸? 김정일이겠죠? 김정일한테 한 얘기예요. 이게 그때 이제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면 베이징 옆에 이 만주 쪽을 고조선의 시원지로 하고, 약간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게 갈등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일랑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때 태백산맥의 그 조정래 씨 맞죠? 그분이랑 북한을 같이 갔었을 거예요. 그때 문화대사 해가지고 한 7, 8분이 북한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일랑 선생님도 갔었고 조정래 소설가도 갔었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박태준 총리랑 손잡고 가평에 있는 국가 땅에다가 고구려 벽화 어떤 문화 미술관을 만들자라고 합의까지 했는데, 박태준 총리가 그때 좌천당했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산됐거든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이쯤일 수 있어요. 그때는 90년대인데 어쨌건 1960년대 70년대부터 중국하고 북한 간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역사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역사 문제. 고조선, 고구려, 고려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가 중국이고 언제부터가 조선이냐 이거죠. 그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란 선생님하고 그 조정래 소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의 뭐 넘버 3인가 4가가 지금 우리가 중국의 동북공정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고 직접 말을 할 수가 없고, 이게 약간 위계 관계가 있다 보니까 남쪽에서 고구려에 대해서, 고구려는 우리의 역사고 고조선으로부터 이어온 하나의 우리의 맥이다 라는 어떤 문화운동을 좀 해달라고 북한 쪽에서 부탁을 합니다. 일란 선생님, 뭐 조정래 이런 분들한테. 그래서 내려와서 그걸 박태준 총리랑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좀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란 선생님의 정치 경제계 인맥이라는 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삼성 이병철 회장님이 일란 선생님 따라다니고 스케치하는 게 그렇게 보는 걸 좋아했답니다. 현장 스케치를 일란 선생님이 현장 스케치하는 거를 이제 이병철 회장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비서 그러면은 이제 탁 이렇게 하면 그걸 이렇게 지켜보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박태준 총리도 이제 어찌어찌 이제 이렇게 아는 사이였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세 명이서 합의를 한 겁니다. 고구려 벽화 이거를 가평 쪽에 있는 미술관을 만들자. 그래서 중국의 동북공정에 지금 북한이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힘드니까 남쪽에서 대응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전에 한번 오래전에 했었고요. 자, 문제가 뭐냐? 고조선 문화라는 거죠. 어디가? 복건성이. 그리고 연개소문하고 연개소문이 어디서 싸웠다라고 얘기했냐면 포인트가 여기 베이징 아래쪽에 여기가 복건성인데 여기서 연개소문이 당태종하고 싸웁니다. 여기서 싸운 거 아니에요. 안시성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게 중국 그 사서에 나오는 이야기. 여기서 싸운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략 요렇게가 고구려고 좀 지도가 좋은 게 나오면 좋은데 그죠? 잠깐만. 이거는 제가 그 댓글 달아드릴 거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좋은 나이가 자, 이 지금 오케이. 네네. 요렇게. 요게 이제 고조선인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넓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한반도가 더 큰 한반도가 여기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혼일 무슨 강역도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쨌건 여기가 신라였던 거예요. 그냥 여기가 신라. 여기 이쯤이 백제. 여기는 전체가 고구려였던 거예요. 한반도 전체는 그냥 다 고구려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일본도 고구려 문화예요. 일본의 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냐면 그냥 고구려 땅이었기 때문에 일본 그냥 전체가 고구려 문화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고구려 문화권이 더 많이 남아있죠. 일본에. 자, 어쨌건 고구려 문화, 고조선 문화에서 제가 지금 이제 결론으로 가고자 하는 건 이거는 영상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건 뭐냐면은 태양신 문화라는 거예요. 태양신 문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태양신 문화가 전 세계를 대략 5,000년 정도를 지배를 합니다. 5,000년. 제가 책 읽은 바에 의하면. 그리고 그 태양신 문화의 후반부가 그 5,000년 전체가 이제 고조선은 거의 다 포함이 되고요. 후반부가 고구려 정도 될 겁니다. 태양신 문화의 후반부. 그러니까 고구려 이전에 5,000년 동안에 전 세계가 태양신의 문화권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국이라는 게 환인환웅할 때 그 환자가 고리 환자인데 둥글다는 뜻이에요. 그게 태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환하다 그러잖아요. 환이 그냥 태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환이. 거기 날일자도 들어가죠. 환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5,000년 이상이겠죠. 우리가 9,000년 이렇게 10,000년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제 후반부 그 막바지가 이제 고구려 문화권. 그래서 거기서 삼조고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불사조 태양을 그리는데 불사조 태양 안에 있는 그 눈동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봉의 눈동자예요. 왜냐면 삼조고가 봉이거든요. 그래서 그 빨간 태양에 봉황의 눈이 들어가 있어요. 태양 안에. 그래서 제가 가끔 봉황의 눈처럼 그리기도 하고 태극처럼 그리기도 하고 그래요. 뭐 어떨 때는 삼태국을 그릴 수도 있고 그래요. 삼태국은 아직 안 해봤는데 그 태양 내부에다가 그 태극을 제가 심거든요. 그래서 이게 김정민 박사의 샤먼 제국이라는 게 있는데 샤먼 제국. 태양신을 강력했는데 그 밑에 이제
각종 이게 애니미즘이에요. 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복권성 현재 남아 있는 것들이 그 밑에 원래 이제 많았던 그 잡신들, 샤먼적인 잡신들의 문화가 엄청나게 남아 있는데, 원형적으로는 지금 중국, 대만, 복권성, 인도네시아, 싱가폴 이쪽이 다 그냥 고조선 고구려 한국은 너무 크기 때문에 한국이라 하면 안 될 것 같고, 한국은 그냥 유라시아 전체거든요. 고조선이라고 합시다. 고조선 문화권이 그냥 고조선, 고려, 고구려 문화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신화, 오랫동안 되었던 역사나 신화라는 것은 거의 우리 DNA에 박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 태양 그림을 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충격, 소름, 나도 갖고 싶다, 집에 걸고 싶다, 이런 본능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쪽 중국의 그 일단 화교나 부자들이나 어쨌거나 아시아 문화권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이라는 것을 과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복권성 문화처럼 얘기를 할게요. 아무나 자기 태양을 자기 캔버스에 막 그리는 화가가 될까요? 운명론적으로 아무나 될까요? 그게 저는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러 우연의 게 거쳐서 지금 제가 화폭의 태양을 그리고 있겠지만은, 제가 고구려 백제 중국 본토의 고구려 백제 신라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환단고기 공부하고 이런 게 다 우연일까요? 저 태양 그림이 나오기 위한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태양에 봉황의 눈을 넣고 싶다, 뭐 그런 느낌들은 과거의 공부로부터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충동들이, 저한테 일어나는 그 충동들이, 이 화천대유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그 충동, 그게 다 우연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고 작가가 태양을 그리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크게 쓰일 사람이구나, 이걸 자기는 느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크게 쓰인다는 게 이제 그냥 선본홍제예요. 선본홍제, 화본기통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화본기통, 선본홍제가 선본홍제를 일단 뭐 빼고 화본기통이 저는 태양 그림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라고 느꼈고, 또 지금 제가 그걸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적게 잡아서 5,000년, 길게 잡으면 10,000년에 우리 선사시대 이후 역사시대, 그러니까 이제 서양 쪽에 가면은 이제 조로아스터교가 있잖아요. 배화교라고 그러는데, 그게 태양신 문화거든요. 그리고 현재 기독교가 로마 시대 때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된 게, 그래서 예수님은 뭐 가을에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9월 달이다. 베들레헴의 그게 뭐 해성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 제가 맨날 새벽송 돌 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 불렀던 노래, 양틈에 자던 목자들, 12월 달에 양틈에 잘 수가 없대요. 그 날씨가 추워서. 물론 덜덜 떨면서 양틈에서 잘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가을쯤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분석하는 사람들이. 어쨌거나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언제나 그런 좀 넘어가고요.
언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런 썰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종교적으로 논쟁이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건 그 로마 시대 때 어떤 로마 황제가 야 그냥 예수님 생일 그냥 그 동지 3일 후로 해버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1일, 22일, 23일, 24일 이렇게 해가지고 22, 3, 4, 5, 3일 후잖아요. 22일이 동지야. 그래서 그게 태양이 다시 길어지는, 태양이 아주 짧아져도 다시 길어지는 그 과정을 3일 만에 부활했다 해가지고 그 신화랑 묶어버린 거예요. 그 로마 시대 때 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그런 책들 보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조로아스트교의 그 교리하고 기독교가 그러니까 그때 오염돼 버린 거죠, 실은. 얼마나 왜곡이 됐겠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게 다 구전으로 오다가 예수님 사후 200년, 300년 후에 기록됐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 300년 엄청난 기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쿰난 동굴의 그 사회 문서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그게 더 원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치 불교의 수타니파타처럼 그 쿰난 동굴의 사회 문서, 뭐 도마복음서가 나왔는데 그래서 도올 김용옥이 번역하고 뭐 이랬던 거 아니에요. 도마복음서 번역본이 한 3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3가지 버전을 다 봤는데 도올 김용옥 버전 너무 길어가지고 다 보지는 못했는데. 자, 아무튼 그 도마복음서는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예를 들어 불교인이라면 수타니파타를 읽어야 하듯이 기독교인이라면 도마복음서 쿰난 동굴에서 나온 거 그건 정말 꼭 읽어봐야 돼. 예수님의 진짜 어떤 원형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자, 그래서 어쨌건 그만큼 강했어요. 고구려까지, 로마 시대까지 아예 기독교의 교리를 태양신 문화로 바꿔버릴 정도로 그 태양신 문화가 강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전체 인류의 DNA 속에는 신화적으로 봤을 때 그냥 태양신 문화권이에요. 자기 집에 태양 하나씩 걸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그게 고리환이고, 우리가 예전에 돈을 뭐라 그랬어요? 돈을 환이라고 불렀잖아, 환. 둥글다는 뜻이거든. 1환, 2환 이렇게. 그게 이제 원으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저는 제 태양 그림하고 화봉기통은 굉장히 밀접한 어떤 신화적인 스토리텔링적인 그런 연관성도 있고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터질 때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무기가 태양 그림이 이렇게 확산되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를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예전에 8년 내에 게임이 끝난다. 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제 그림이 제가 세계적인 작가로 완벽하게 그냥 딱 정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올라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이우환급 이상을 넘어서는 그거 8년 내에 끝난다. 그러니까 이제 한 5년 남았겠죠. 저는 제가 그린 태양의 힘을 믿어요. 그만큼. 근데 이 힘은 제가 그걸 왜 믿느냐? 지금 전 세계 문화권은 태양신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건성 얘기를 하는 거고 고조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좀 많이 퇴색되어 있죠, 태양신 문화권이. 근데 이거를 다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태양이 우리가 삼위일체 할 때 태양이 성부이기도 하고 성자이기도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했을 때.
그 빛이 성령인 거고, 태양신 문화권으로 성부성자 성령을 이제 비유를 해보자면 달이 성모예요. 달이 그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화적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이 우리 문화권에, 그리고 우리 DNA에 각인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서 이 제 그림이 왜 화분기통에서 또 그 본위가 된 그림들 중에서 왜 또 기축 그림이 되는가? 그거는 태양신 문화권, 환국, 환인환웅, 이 고조선 문화, 그리고 거기서부터 퍼졌던 한국으로부터 비롯된 전 세계 문화에 이미 그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텔링과 신화가. 그래서 이제 아마 그거를 이상하리만치 제 태양 그림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갑자기 유명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복건성 문화에 대해서 정준혁 대표한테 들을 때 했던 생각인데, 제가 또 여기까지 다 얘기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이게 식사가 너무 불편해지니까 들으면서 맞아 복건성 그렇구나, 그 문화가 남아있구나. 그거를 샤먼 문화로 보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환인 때부터 있었던 그걸 화이트 샤먼이라고 하기도 하고, 재정의 일치 사회, 그리고 재정의 일치 사회이면서도 태양신 문화였던 것에 잔재가 남아있는데, 이제 정준혁 박사는 이 역사까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북경 문화하고 이 복건성 문화가 너무 다르다. 복건성은 엄청나게 이 주술이 강하고 이렇게 복을 내려드는 돈의 신의 종류가 많고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저기 보면 홍산 고조선 뭐 비파형 동급 나오고, 그 홍산이 그래서 고조선의 시작이 아니냐. 근데 어쩌면 거기가 시작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강남 갔던 제비할 때 그 강남 있잖아요, 강남. 진정한 고조선 문화에 강남이 있었다면, 핫한 플레이스가 있었다면 그게 바로 복건성이라는 거죠. 진짜 거기에 고조선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한 문화가 있었던 곳인데, 그게 지금은 단지 어떤 그 미신의 문화다, 주술의 문화다, 어떻게 저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저런 걸 저렇게 믿나, 약간 이 정도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좀 세련되게 복원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게 그런 문화, 태양신 문화가 세련되게 복원이 되려면은 우리 인간들이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왔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더 영적인 각성, 그리고 평행우주라든가 양자물리학, 관찰자 효과라는 이 지금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부가 더 돼야 되고, 어떤 이 우주나 물리 법칙의 본질을 좀 더 공부를 한다면, 그거 하고, 그게 이제 제가 홍채, 그 어떤 양자물리학 관련해서는 그건 홍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태양신 문화에 관련해서는 제가 화천대유 화양연화 그 태양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우주 법칙을 나타내는 관찰조회권, 눈동자의 우주에다가 5,000년에서 10,000년 된 태양신의 문화가 제 그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럼 우연이 아니고 제가 공부한 걸 결집한 거예요. 제가 빠르면 15세, 정상적으로는 20살 때부터 30년간
20살 때부터 따지면은 제가 이거를 37세경에 했으니까 10몇 년인데 어쨌건 그 노력들이 결집된 글입니다. 공부하고 읽었고 아무래도 자기 가슴 속에 머리로 공부를 했지만 그 머리에서 이상하게 자기 가슴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자리 잡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이제 머리를 스쳐서 가슴으로 내려가서 자리 잡는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평행우주 관찰절과 뭐 이런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태양 굉장히 중요하구나. 삼조고, 봉황, 용 중요하구나. 우리나라의 문화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화였구나 이게.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의 그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얘기하다 보니까 46분이나 됐네요. 그래서